2030년이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내에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80%가 직업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2023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누가 해고가 많이 됐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해고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요즘 AI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최근 기술 발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예, 세 가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빠른지. 자료 화면을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로축으로 보면 연도고 세로축은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거든요. 또 여기 보면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고 나서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합니다. 추세선을 그려보면 거의 2배 이상 빠르게 인공지능의 뇌가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세로축을 보면 이게 1, 2, 3, 4가 아니라 일십, 백, 천만 이렇게 증가가 되는 로그 10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2배가 빨라져서 2배 빠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10의 2승만큼 매년 100배씩 인공지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1년에 100배, 2년에 10,000배, 3년 만에 100만 배가 인공지능의 뇌가 커진 거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챗GPT 나온 이후에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가 100만 배가 커졌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똑똑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자료 화면에서 잠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변곡점이 하나가 더 보이는데, 이젠 더 똑똑한 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인공지능이 협업을 하게 만든다든지, 또 정수만 학습을 해서 빠르게 공부하고 경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한 거죠. 그 끝에 이제 딥시크를 포함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AI의 동향을 보자면 예전에 1년에 100배씩 인공지능의 뇌가 커졌던 거 3년 동안 100만 배가 커졌는데, 거기에다 이제 더 작은 뇌로도 서로 협업하고 똑똑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던 시대에다가 요즘은 이제 에이전트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말도 해요. 흔히 말하는 우리 LLM, 챗GPT를 포함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시대는 끝났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비슷비슷하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에 쓴 것처럼 에이전틱 AI is eating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순다 피차이라든지 샘 얼트만이라든지 젠슨 왕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젠슨 왕은 이제 AI가 에이전틱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미래에는 피지컬 AI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에이전틱 AI가 뭐냐라는 거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AI 에이전트로 시대가 오게 됐던 것들은 과거에 인공지능이 발전을 했을 때는 맨 처음에는 아키텍처로 막 써올리면서 커졌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었었고요. 최근에는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학습된 인공지능에게 중요한 스킬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젠슨 왕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당신들은 GPU가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 엔비디아가 거품이라 그러는데 아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젠슨 왕 입장에선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GPU를 많이 쓰는 거를 시간축으로도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한 번 하면 한 번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숙고하고 고민을 해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다른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인공지능은 질문하면은 프롬프트라고 LLM이 답변하는 걸로 끝나요. 퍼플렉스리 같은 애들은 질문하면 얘가 검색을 해서 검색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변에 레퍼런스를 주면서 더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에이전틱 AI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추론하고 계획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에이전트하고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훨씬 복잡해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른 인공지능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협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인사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인공지능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뭐 잡코리아 같은 형태의 잡 포스팅을 하거나 잡을 찾는 구직 사이트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한 잡코리아 같은 게 생겨났는데 MCP라든지 A2A라는 겁니다. 이 핫이슈는 LLM 시대를 지나서 에이전틱 AI 시대로 가면서 거기에다가 그 에이전틱 AI가 필요로 한 다양한 프로토콜 그리고 서비스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 중심에서 이제는 LLM뿐만 아니라 온톨로지라는 기술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를 아실 거예요.
그 팔란티어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서도 국방 제조 부분에 팔란티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팔란티어가 쓰는 그런 개념들을 뭐 융합 인공지능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전문 용어로는 뉴로 심볼릭 AI라고 얘기합니다. 뉴럴 네트워크로 대변이 되는 챗GPT 같은 LLM하고 온톨로지를 결합해서 쓰는 거죠.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우리의 뇌는 좌뇌하고 우뇌로 돼 있죠. 좌뇌는 논리, 수학을 잘하고 우뇌는 무슨 감각적이고 경험에 의한다 그래요. 그래서 좌뇌 쪽을 우리는 로직, 온톨로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우뇌 쪽이 바로 지금 딥러닝을 하는 챗GPT 같은 부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 3세대 인공지능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양쪽 뇌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팔란티어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온톨로지하고 LLM을 결합해서 이걸 기반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가 뭐냐? 그럼 온톨로지는 인간의 지식을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사람들이고 기업 종업원 모두 법적 존재라는 이런 말과 글에 있는 지식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연결된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속성을 달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온톨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 가장 핫 이슈는 첫 번째 LLM에서 에이전트로 넘어가고 있고 에이전트는 추론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온톨로지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하는 업무 프로세스, LLM은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자율화시키고 대체해가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트렌드로서는 가장 큰 핵심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닌 능력 중 AI에게 가장 먼저 추월당할 분야는 어디일까요? 이미 어느 정도 추월당한 분야가 바로 제가 원래 가졌던 직업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예요.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요.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나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죠. 근데 우리는 개발자라는 말만 쓰는데 사실은 개발자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해보고 그걸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그걸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 모두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그러면서 올 초에 가트너 그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30년이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내에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80%가 직업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프를 보면요. 2023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누가 해고가 많이 됐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해고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달 전에 이 그래프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그래프가 미국에 있는 개발자들의 현재 고용 상황이에요. 20대 초반,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요. 근데 20대 초반하고 중반이요. 2년 전부터 해고가 일어나서 이미 20% 이상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만 15,000명 이상을 해고를 했고요. 소문에 의하면은 아마존은 10만 명 이상을 해고를 향후 3년간 동안 한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 추가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체가 뭐냐면 AI 에이전트로 이제 들어가면서 업무 프로세스가 자율화되고 표준화되면서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거는 제가 원래 그 박사 유학을 가려고 했던 데가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 멜론 CMU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전 세계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컴사 1등 하는 데거든요. 그 다음에 2등, 3등이 스탠포드 단지, MIT 뭐 이런 데입니다. 여기 작년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나오는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생 중에 평균 취업률이 50%밖에 안 돼요. 왜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대기업에서 줄줄이 해고하고 있어요. 20, 30%. 근데 새로 채용을 할까요? 이게 한국에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시장에서 임팩트가 제일 많이 주는 부분이 커스터머 서비스 부분입니다. 컨택센터, 콜센터 같은 데를 포함해서 고객 응대를 하는 쪽인데요. 이 시장과 관련된 것도 지금 빠르게 해고가 이루어지고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할까요? 사실은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요. 가장 지적인 노동부터 가장 빨리 대체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또 굉장히 큰 위협이 주고 있는 게 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분들하고 회계사무소는 회계사분들입니다. 롤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프라이빗 에쿼티들이죠. 프라이빗 에쿼티 PE들이 회계사무소를 10명에서 뭐 한 100명 정도 되는 회계사무소 몇백 개를 인수를 해요. 전국에 있는 거죠, 미국에. 그리고 그런 회사들을 AI 프로세스로 중간에 다 업무를 자동화를 시켜놓고 나서 회계사들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5%, 10%밖에 안 나는 회사가 막 30%, 40%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고객과 시장을 사고 그걸 AI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임팩트가 이미 재작년부터 태동을 해서 올해 내년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AI 등장 이후 미국과 한국 직장 및 대학교 상황은 어떤가요? 직장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제가 그래도 웬만한 대기업의 회장님들, 대표님들 정말 많이 뵙고 자문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기업들도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멈춰야 돼, 고용을 더 해야 돼, 내부 AI로 대체를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기업 내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면 기업 문화가 변경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15,000명을 해고했는데 이제 2, 3만 명을 또 해고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조직 구조하고 그다음에 고용 구조가 큰 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큰 거는 돈 버는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구매하신 분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쿠팡 같은 데에서 물건을 주문하신 분이 많으실까요? 거의 10대 1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마트나 롯데마트 굉장히 힘들잖아요. 돌파하기 힘들어서. 그 회사도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는 얼마 전에 파산 신청도 한 거잖아요. 일종에요. 이게 3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모바일 서비스가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이제 AI가 돈 버는 방식을 바꾸면서 기존에 있었던 레가시 비즈니스를 흔들게 돼요. 그건 대단히 시장을 파괴하게 되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학도 어떨까요? 미국으로 보면 놀라운데요. 네, 이 미국의 수능이 SAT인데 미국 수능의 SAT가 3년 동안에 응시율이 10%가 줄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대학 나도 취업이 안 되는데 굳이 왜 대학을 가냐는 거예요. 대학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한 5년, 6년 지나면은 교수님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미국 교실에서는요,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띄워놔요. 그리고 교수님 막 가르치고 있으면 그거를 챗GPT한테 물어본다. 야, 이렇게 교수님 얘기인데 이거 맞아? 그러면 챗GPT가 교수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한테 들어서 교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동향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교수님이 질문을 하죠. 야, 그거 넌 어떻게 알았어? 챗GPT가 그래요. 그럼 교수님도 입을 닫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들한테도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죠. 이미 숙제를 내는 거는 애들이 다 챗GPT로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숙제 내고 시험 본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과 실습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교육이 바뀌게 되고 대학에 대한 것들이 대학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대학이 만들어진 이유가 노동자 중에서도 매니저를 키우기 위해서 2차 산업혁명 때, 1차 산업혁명 때 대규모로 인력 양성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영국과 유럽에서는요, 대학을 만들고 강화한 현대 대학을 만든 이유가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틀이 깨지면서 대학의 현재처럼 강의 시스템에 의한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젠 대학 졸업생을 안 뽑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결국은 대학의 교수님들의 지위 또 강의 방식의 교육 방식을 파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 3년, 5년, 길게는 10년 안에 거의 모든 것들을 바뀌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학교가 나왔는데 알파스쿨이라는 게 나왔어요. 알파스쿨은 고등학교로 시작이 하고 있는데 알파스쿨은 뭐냐면 아이들이 AI를 갖고 오전에 공부를 해요. AI 튜터하고. 오후에는요,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프로젝트만 합니다. 강의식으로 아예 배우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도 없어요. 선생님이 AI가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습을 하거나 뭘 할 때 인간이 코치 역할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교육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도록 하고 굉장히 큰 부침하고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키워야 할 능력은 무엇이고 어떤 인간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혹시 메타인지라는 용어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메타인지는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 아는 것과 내가 뭘 하면 그걸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종이 땡 쳐서 오늘은 몇 번으로 찍을까? 4번으로 찍을까? 3번으로 찍을까? 지그재그로 찍을까?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이 메타인지 능력이 수학 부분에 없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걸 풀면은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해질까요? 바로 답이 있는 건 이제 AI가 다 더 잘해요. 이미 수능 시험을 보면 상위 1% 이상이에요. 그럼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상위 0.001% 안에 드는 거죠. AI가요. 답이 있는 거는.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이 없는 걸 도전해야 돼요. 답이 없는 걸 시도해 봐야 되고 답이 없는 걸 빠르게 시도해서 경험을 얻어서 그거를 남들하고 차별성을 가야 돼요. 근데 답이 없는 거를 내가 시도해 보거나 할 때 해봐서 될지 안 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답이 없는 걸 맨날 시도하는데 맨날 실패하고 맨날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기도 전에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메타인지 능력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가르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해당이 되는 것은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지게 돼요. 소프트 스킬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협상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교감하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메타인지하고 소프트 스킬을 붙여서 메타 스킬이라는 용어로 사용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AI 시대에 무엇이 중요할까? 첫 번째는 메타 스킬이 중요해요. 메타인지 능력과 함께 소프트 스킬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제가 장표해주시면 돼요. 회복 탄력성이에요.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얘기하는데 회복 탄력성은 이런 거죠. 뭔가 실패하고 힘들면 소주 콱 먹어버리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리고 2, 3일 동안 잠적하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실패를 했는데 안 되면 그건 나만이 아는 거거든요. AI도 모르는. 그 데이터와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마음의 근육으로 튀어 오를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그렇고 멋진 리더십을 확보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메타 스킬을 가지면서 동시에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극단적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 같고 꼴통 같은데 메타 스킬, 근데 뒤에 메타인지는 강하지만 소프트 스킬은 좀 약해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엄청난 성과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죠. AI 개발로 인해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이 일자리입니다. 현재 AI로 인해 노동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이제 이 자리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게 항상 기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등장해서 세상에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그 초기에는 좀 피해나 혹은 또 이 부작용들부터 많이 우리가 우려하게 되고 그것이 상당히 부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인간의 아주 고도화된 어떤 사고나 판단을 대체하는 이런 능력들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한 인간의 그 일자리 대체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죠. 골드만삭스가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여러 언론에 인용이 됐는데요. 2030년쯤 되면은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3억 개라는 뭐 보기 좋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자들도 AI를 많이 대체당하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판교에 가시거나 혹은 뭐 실리콘밸리 가시면요. 요즘 개발자 채용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2023년, 24년, 1, 2년 사이에 개발자 채용 규모들을 이제 집계를 해봤더니 매년 10% 정도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AI 시대다 보니까 개발자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개발자를 더 줄이고 있다, 뽑는 규모를 더 줄이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AI죠. 그러니까 AI 코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AI가 요즘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인간의 언어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구사하잖아요. 프로그램 랭귀지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뭐 영어나 한글을 학습하듯이 프로그램 랭귀지도 이해하고 학습한 과정에서 코드를 직접 AI가 짜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짜던 코드를 뭐 오류를 잡아달라, 수정해달라, 보완해달라 그러면 AI가 너무나 이걸 잘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업계에서의 얘기는 아주 초보적인,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혹은 기본 기능만 개발하는 기초 개발자들보다는 AI가 더 낫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런 그 툴들의 성능들이 조금씩 좋아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개발자를 대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채용 규모를 확연히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 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게 실제로 요즘 이제 개발자들을 보면요. 조금 이제 기획 가능하고 또 시장의 어떤 니즈들을 잘 발굴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떤 디자인을 잘하고 또 AI를 또 잘 다루는 역량까지 갖고 있다. 이러면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연봉이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명세서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개발만 하고 조금 로우 레벨의 개발을 하고 우리가 소위 여러분 쓰고 계신 어플리케이션들은 상당히 고차원의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단순한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이 디자이너나 마케터들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미 디자인 툴을 잘 쓰고 있었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여러 툴들을 쓰고 있는 업종은 여기 쌓여있는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그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들을 기능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혹은 설계라고 하는 혹은 또 마케팅의 뭐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AI가 많은 부분을 해버리고 인간은 최초의 인풋을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 끝에 아웃풋을 평가하는 역할, 이렇게 남는 거죠. 이런 쪽에서 계속 양쪽에서 압박이 가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은 정말 AI와 공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내 역량이나 혹은 또 이런 일자리를 바라봐야 할 건가, 지금 업종별로 전 재정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역사에서 증명이 되는데 우리가 기술이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이런 우려나 또 이런 위기감에 사로잡히더라도 결국 인간은 마지막 영역들을 지켜냈거든요. AI 시대에도 분명히 인간만의 역할 혹은 업종별로 인간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재정의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역할 여지들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이 다른 AI가 내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AI를 잘 써서 다른 사람에게, AI를 잘 쓰는 다른 사람에게 대체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영역들을 잘 지켜내는 것,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등장 이후 미국과 한국 직장 및 대학교 상황은 어떤가요? 참 재미있는 게 이 몇 년 전 AI가 뭐 정말 막 기대가 가득 차고 실제로 이런 챗GPT 같은 툴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AI를 공부하기 위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늘어났어요. 2010년대 후반쯤의 일이죠. 근데 요즘은요, 이 AI가 너무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 AI 업계에 들어오려는 것보다 다른 공부를 하는,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AI에 관심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경희대 경영대학원도 AI 관련 전공이나 AI 관련 이 과목들이 엄청나게 최근 생겨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 혜택을 보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경영대학원이라고 하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기술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전공 학생들이 왜 AI에 관심이 많으냐. AI는 정말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된 거거든요. 어딜 가나 공기는 존재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기술이랑 관련 없는 업무라 하더라도 AI는 기본 소양으로 필요한 거예요. MIT가 여기 대해서 해답을 내놨죠. 2020년경에 1조 원을 투자해서 AI 컬리지를 육성하겠다. 그 AI 컬리지라고 하는 게 AI 전공자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공부하든 경영학을 공부하든 심리학을 공부하든 AI를 기본 소양으로 함께 공부해서 철학 분야의 AI는 어떻게 작용할 건가? 혹은 뭐 심리학과 AI가 결합하면은 우리 앞으로의 인간의 뭐 정신, 뭐 이런 심리 이런 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2020년 이후 입학생들은 AI의 기본 소양 과목들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접근법이 맞다라고 보는 게 결국은 AI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한 도구이자 하나의 협업자, 공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활약을 하든 공부를 하든 AI를 결부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뭐 대학이나 혹은 또 사회 재교육 과정에서 AI가 어떻게 기본 소양으로 여러 업종에 작동할 수 있는지를 뭐 커리큘럼 설계나 교육과정 개발이나 실제로 여러 다양한 어떤 지식 콘텐츠들 통해서 우리 사회에 빠르게 좀 전파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AI 분야 연구자들이 받았었는데 미국 내 거대 제약사나 의학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현대의학이나 현대제약산업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그런 그 기술 문명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수명도 아주 빠르게 뭐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 100세 시대까지 끌고 온 거라면은 앞으로의 뭐 150세 시대, 200세 시대는 AI가 끌고 간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에 AI가 투입돼서 정말 이 제약, 신약 개발 과정의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가장 전제되어야 할 단계가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과정이에요. 자연에서 채취한 물질을 우리 몸속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걸 배양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어떤 치료에 효과가 있다, 뭐 어떤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밝혀내는 과정이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통 제약 분야의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이걸 하나하나 밝혀내는 과정인데 상당히 난해하기도 하고 비효율적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실험들을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5, 6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 AI가 투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구글의 알파폴드 기술이죠. 이걸 단백질 구조 연구를 하는 AI들이 속속 등장하다 보니까 상당히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도 유용하게 AI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성능적으로도 그렇고 인간 연구자들이 할 때보다 월등한 성과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의학이나 제약 산업에 많은 난제들이 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이 병의 질병에 대해서 정의는 했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난치고 불치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AI가 본격 투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파폴드 기술, 뭐 이런 단백질 구조 연구하는 AI들이 지금 가장 활약하고 있는 분야가 항암제를 개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항암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암 치료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이나 제약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불치의 난치의 암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AI가 투입되기 시작하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려웠던 곳을 AI가 긁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2030년대 후반쯤 되면요, 지금 AI가 막 투입돼서 신약 개발이 시작된 프로젝트들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쯤 되면요, 아마 인류가 한번 좀 뒤집어질 거라고 봐요. AI가 개발한 항암제, AI가 개발한 치료제. 요즘 또 암 진단 같은 경우도 AI가 너무나 정교하게 인간 의사보다 월등한 이런 결과치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영역이 정말 빠른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2030년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 수명 연장을 AI가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150세 시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유망한 직업들은 무엇이 있고 사라질 직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사라질 직업, 버틸 직업, 이거를 저도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나름의 고민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인간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현상들이 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버나 여러 또 교육 강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직업, 대표적인 직종으로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이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감성 터치가 필요하다, 정서 교감이 필요하다, 이런 영역만큼은 AI가 뚫고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3년간 챗GPT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질문을 뭘 제일 많이 했냐면은 심리 상담을 제일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이런 친구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돼?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너가 좀 조언을 해줄래?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전 세계 통계를 내보면은.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는 것과의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심리 상담이나 정신 상담 영역에서도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털어놓으면서 부끄러운 것, 이게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걸 답을 듣고 상담을 하면 더 좋지만, 이것의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나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게 더 크기 때문에 AI에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이게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라질 업종이나 지켜낼 업종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거랑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간의 어떤 감정 교류나 혹은 정서 교감이 필요한 영역, 소통을 기반으로 한 영역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겨질 영역이 뭐냐? 이거는 명확하죠. 피지컬을 이용한 영역. 우리가 이제 얼굴을 맞대고 뭔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 혹은 현실 세계에서 부딪혀야 해낼 수 있는 일들, 디지털로 옮길 수 없는 영역들이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를 위해서도 있지만 직업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큼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거죠. 육체적으로 뭔가 경험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재미들을 AI가 채워주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여러 전문 영역에서도 AI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윤리적 법적인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간이 지켜내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다는 것, 혹은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 혹은 의사가 마지막 진단의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만큼은 인간의 여지로 좀 남겨놓긴 할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부분이 AI가 채워가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인간이 최소한 지켜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은 어느 것일까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AI를 잘 활용하는 것, AI를 이해하는 것, 모든 업종의 모든 역할자분들에게 중요한 시대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AI 리터러시, AI 문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챗GPT를 잘 쓰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활용 능력에 해당되는 거고요. AI와 소통하는 능력, 혹은 AI가 만들어준 결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AI가 내 업무에 들어왔을 때 내 업무가 어떻게 바뀔지까지도 재창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가 디지털 시대가 2000년대 전후로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80년대, 90년대부터 쭉 같은 업무를 해오신 분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혼자 이 디지털 도구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일을 했는데 갑자기 오피스 도구가 생기고 디지털 플랫폼이 생기니까 내 업무의 많은 부분이 얘네들한테 넘어가고 또 나는 또 새로운 또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업무 자체의 프로세스나 업무 방식을 재설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경험해왔죠.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많은 것을 뺏어 간다라고 하더라도 내 역할을 일부 남겨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업무 자체가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업무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걸맞는 이 업무의 리디자인, 재디자인, 재구축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AI 문해력, AI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 AI를 내가 받아들여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혹은 또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인재상 변화, 취업 시장의 양극화 등 AI로 인한 노동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아주 초기잖아요.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주 빠르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AI 도구를 이 해당 업종에서 잘 쓰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평가를 받고요. AI 도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실제 업무에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저평가를 받죠. 그래서 기존에 일하고 있던 인력들도 상당한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AI 도구를 가지고 새롭게 어떻게 공부해서 내 업무에 적용할까? 여기다 고민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신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제 준비생들도 역시나 그 해당 업종의 AI 도구가 뭐가 활용되는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업무 퍼포먼스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 기업들 뭐 이제 채용을 담당하는 담당자들도 AI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명확히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업종에 활용되는 AI 도구를 잘 쓰는 능력이 상당히 업무 능력 평가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인 더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소위 스펙이라고 하죠. 뭐 학벌, 내 공부했던 전공, 이런 것들이 좀 덜 중요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AI가 많은 부분 지식적인 걸 대체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우리가 이제 스펙에 해당되는 영역을 현실의 AI와 협업하는 능력으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디자이너라고 디자인을 꼭 공부해야 되지 않잖아요. AI 툴을 너무 잘 써서 너무나 멋들어진 디자인안을 빠르게 뽑아내면은 그것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물만 가지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AI와의 협업 능력, 공존 능력이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죠. AI를 썼을 때 그냥 그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뭔가를 더 부가가치를 얻느냐, 뭔가 아이디어를 더 얻느냐, 그리고 여러 AI를 써서 복합적으로 하나의 또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나 혹은 또 인간의 역량적으로나 풀어가는 것들, 저는 기존의 스펙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인간 평가 기준들이 많이 퇴색하고 이런 부분들의 역량들이 상당히 강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